불타버린 노비 문서. 1232년 어느 겨울 처인성에는 성으로 핏이 내온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처인성 주변에 사는 부곡마을 사람들이었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지요. 말에서 내린 사람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몽골군이 처인성 안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주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야. 한 주민이 벌떡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죽긴 왜 죽어요? 얼른 짐을 싸서 피난을 가자고요. 말을 타고 온 사람이 침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몽골 군대는 말을 잘 타는 기병들이라서 금방 따라올 것입니다. 이때 멀리서 말 발굽이 힘차게 땅을 차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스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칼과 활을 들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백현원 절에 있는 수십 명의 스님들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나는 김윤우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말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몽골 대장이 이끄는 부대가 처인성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김윤우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 몽골 군대도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불안에 떠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린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지요. 저에게 적을 물리칠 방법이 있습니다. 김윤우가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인성은 다른 성보다 낫습니다. 더구나 흙으로 쌓은 성이라 방어에 불리하지요. 몽골 군대에 침략군의 대장이 있다고 했지요. 예, 살리타라는 자입니다. 몽골 군대는 전투를 하다 대장이 죽으면 후퇴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몽골 군대를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살리타를 처치하는 것이지요. 제가 매복하기 좋은 곳을 봐두었습니다. 여러분 중 활을 잘 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은 나와 함께 그곳에 숨어 있다가 살리타가 지나갈 때 집중 공격을 퍼부으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선 이길 수 있다는 자신 있는 표정이 나타났지요. 김윤우는 서둘러 활 공격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몽골 군대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였지요. 그 무렵 살리타의 군대는 멀리 처인성이 보이는 곳에 진지를 설치했습니다. 성을 바라보던 살리타가 말하였지요. 생각보다 작은 성이로군. 무슨 배짱으로 우리 몽골 군대에 맞섰다는 것인가? 내가 가까이가 살펴보고 싶구나. 장군님, 위험하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몽골 장수가 저까지 작은 성을 겁내서야 되겠느냐? 살리타는 6명의 병사를 이끌고 처인성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각 김윤우가 이끄는 부대는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김윤우는 기습 공격할 부대를 이끌고 성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숲으로 갔습니다. 김윤우는 부대를 둘로 나눠 숲길 양쪽에 숨게 하였지요. 몽골군 대장을 겨녀야 한다. 내가 그자를 향해 화살 공격을 하는 순간 너희도 화살 공격을 퍼부어라. 의병들이 매복한 것도 모르고 살리타와 병사들은 접근하고 있었지요. 김윤우는 다가오는 몽골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행렬의 두 번째 군사는 말도 군복도 칼도 남달랐지요. 김윤우는 두 번째 사람이
살리타임을 확신했습니다. 김윤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두 번째 하얀 말을 타고 오는 자가 대장이다. 김윤우는 맞은편 숲에 숨어있는 병사들에게로 손짓으로 일행의 두 번째 군사가 목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몽골군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지요. 마침내 몽골군은 의병들이 몰래 숨어있는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김윤우는 화살을 쥔 손을 뒤로 쭉 뻗었지요. 몽골군이 바로 앞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화살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지요. 화살은 집중적으로 살리타를 향했습니다. 집중 공격을 당한 살리타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김윤우는 두 번째 화살을 살리타를 따르던 병사들에게 날렸습니다. 다시 한 몽골군이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뒤따르던 몽골 병사가 소리쳤지요. 장군이 활에 맞았다. 장군을 말에 태우거라. 말에서 내린 몽골 병사가 살리타에게 뛰어갔습니다. 이때 김윤우가 칼을 허리춤에서 빼며 소리쳤지요. 한 명도 남김없이 베어라. 우리 군의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몽골군 대장을 죽이는 데 성공한 것이었지요. 살리타가 죽었다는 소식은 몽골군을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장을 잃을 몽골군이 처인성 공격을 포기하고 후퇴하였지요. 고려 땅 곳곳을 약탈하던 몽골군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몽골의 침략은 살리타의 어이없는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았지요. 강원도로 피신을 가했던 고종은 김윤우를 임시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대는 승려로 있기에 아까운 인물이다. 내 그대를 상장군으로 임명하노라. 상장군은 고려에서 군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벼슬이었지요. 김윤우가 말했습니다. 폐하, 저에게 상을 내리는 대신 처인성 백성들에게 상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오랫동안 천민으로 살며 서러움을 받은 사람들이옵니다. 그들의 신분을 평민으로 올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장군은 저에게 과분한 자리이옵니다. 너의 청을 들어주마. 김윤우가 거듭 상장군 임명을 거절하자 왕은 그에게 새 계급이 낮은 섭랑장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몽골 군대가 고려를 또 침략하였지요. 고려가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자 1247년 몽골 군대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또다시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이때 몽골은 주변 나라를 벌벌 떨게 하는 강국이었습니다. 고려의 왕은 여전히 고종이었지만 실제 권력을 쥔 것은 최충원 때부터 권력을 휘둘러 온 최씨 집단이었지요. 최씨 무인 정권은 육지에선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정권 유지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들은 몽골 군대가 바다싸움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항쟁을 선언하였지요. 몽골은 고려 왕이 원래의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와 직접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고려가 이에 응하지 않자 몽골은 많은 군사를 데리고 고려를 연달아 침입해 왔지요. 또다시 고려를 침입해온 몽골군은 충청도에 있는 충주성으로 향했습니다. 몽골군은 거침없이 진군하여 김윤우가 지휘하는 충주성으로 진격하였지요. 이때 김윤우는 충주성을 지키는 방호 별감으로 있었습니다. 충주성 사람들은 몽골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모든 백성과 군사들이 대림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충주성은 성 서쪽에는 강이 흐르고 성문으로 향하는 길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상 정상 부근에 돌로 쌓은 성이라 적군은 아래쪽에서 공격을 해야 하였지요. 충주성은 방어에 유리하였지요. 충주성에 모여든 백성들 중에는 노비 신분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잘 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충주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많았지요. 문제는 물과 식량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을 포위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려군이 불리할 게 뻔하였지요.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김윤우는 성 아래로 몰려드는 몽골군을 내려다 보았지요. 며칠 동안 몽골군은 성을 포위한 채 충주성 사람들이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며 공격을 미루었습니다. 고려군이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몽골군은 공격을 시작하였지요. 몽골군은 끈질기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김윤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충주성 사람들은 힘겹게 맞서 싸우고 있었지요.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된 충주성을 구하기 위하여 후방에서 고려군이 나타나 몽골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부대를 무찌를 수는 없었지요. 공격을 지휘하던 몽골 장수 아무가는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충주성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었지요. 하루에 밥을 2끼 먹는 것으로 식량을 아꼈지만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70일이 지났습니다. 김윤우도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지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충주성의 사람들이 싸울 의지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량을 담당하던 병사가 김윤우에게 보고하였지요. 날이 식량이 사흘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윤우는 병사에게 말하였지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라. 김윤우는 2손으로 칼자를 움켜쥐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성을 지켜낸 그대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여기서 멈출 순 없다. 승리가 눈앞이기 때문이다.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지. 너희는 나를 믿는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마. 이번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왕을 찾아가 충주성 모든 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노비들이 많이 있음을 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노비 신분에서 해방이 되게 하겠다. 그때 한 노비가 말하였지요. 나리께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해도 나라에서 거부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김윤우가 말했습니다. 여봐라, 내가 말한 걸 가져오라. 병사들이 서류 뭉치를 안고 김윤우에게 왔습니다. 잠시 후 문서들이 김윤우 앞에 쌓였지요. 이것은 노비 이름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뜻에서 노비 문서를 이 자리에서 없애겠다.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삽시간에 노비 문서는 재로 변하였지요. 여기저기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노비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이 지르는 함성이었지요. 김윤우의 대담한 선언으로 꺼져가던 사기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몽골군은 공격을 퍼부었지요. 그러나 한껏 사기가 오른 충주성 사람들은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뜨거운 물을 퍼부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고려 백성들에 밀려 몽골군은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더니 후퇴하기 시작하였지요. 성문을 열고 적을 쫓아라. 고려의 병사들이 성문을 열고 몽골군을 추격하였지요. 그와 동시에 몽골군의 공격을 예상하고 성 주변의 산에 미리 매복시켜 놓았던 부대가
화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몽골군은 큰 패배를 당하였지요. 승리를 거둔 백성들은 뜨거운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충주성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이지요. 충주성 전투는 처인성 전투와 같은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몽골 군대가 물러간 뒤 고종 임금은 김윤우를 다시 강화도로 불러 상을 내렸습니다. 왕을 만난 자리에서 김윤우는 충주성 백성들과 한 약속을 말하였지요. 노비 문서를 불태운 일도 말하자 고종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충주성에서 한 약속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마. 불리한 싸움에서 승리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김윤우. 자기보다 백성들의 공을 앞세운 김윤우는 오늘날에도 위대한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한다는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이무왕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겨우 14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무척 어른스러웠지요. 그런데 무왕에게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고 물으면 저는 커서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왕의 아버지는 작은 마을의 낮은 벼슬아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왕의 말이 어이없게 들렸지요. 하지만 무왕의 대답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무왕의 아버지는 항상 고든 성격 덕분에 대쪽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왕은 아버지의 그런 반듯한 마음가짐을 존경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무왕의 아버지를 질투하던 이웃 마을의 벼슬아치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무왕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무왕은 아버지를 체포해온 군졸들에게 결백을 주장했지만 군졸들은 오히려 무왕에게 겁을 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곧 사형을 당할 것이다. 억울합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무왕의 모습을 지켜보던 관아의 문지기가 슬쩍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살리기는 힘들 것이야. 차라리 신문고를 쳐보거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궐 앞에 매달린 큰 북이란다. 임금께서는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북을 치라고 이르셨지. 무왕은 그 길로 대궐로 달려가 신문고를 힘차게 쳤습니다. 신문고 소리를 들은 임금님이 무왕을 대궐로 불러들였지요. 무왕은 임금님의 질문에 억울하게 붙잡혀간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없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노라고 말하였지요. 어린 녀석이 효성이 지극하구나. 그럼 이번만은 네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후회하지 말거라.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무왕을 형장으로 데려가라 명령하였지요. 그런데 형장에 다다른 무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과 도끼가 줄지어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무섭지 않느냐? 이래도 네 아비를 위해 대신 죽겠느냐? 마마,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오나 어찌 아비 대신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아비 대신 죽으려 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차마 아비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네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을 감동시켰고 또한 나를 감동시켰다. 내가 특별히 네 효성을 가득하게 여겨 네 아비의 누명을 벗기고 지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여 주겠다. 임금님은 무왕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무왕의 효심이 임금님의 마음까지 돌려놓았던 것이었지요. 황금, 사과. 옛날에 한 소년이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슴 한 마리가 다가와 말을 걸었지요. 사슴은 목에 황금빛으로 번쩍반짝거리는 사과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금세 친해지게 되었지요. 얼마 뒤 사슴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동굴에 가보지 않을래? 금은 보화를 많이 줄게. 그때 어디선가 살랑살랑 바람이 불더니 목에 건 황금 사과를 달라고 해. 라고 속삭였지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 황금 사과를 줘. 다른 건 원하지 않아. 좋아. 이걸 원한다면 줄게. 사슴은 황금 사과를 소년에게 건네주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소년은 황금 사과를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과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4명의 거인이 나타나 말하였지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소년은 입을 쩍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작을 우리 집까지 날라다 주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커다란 장작들이 소년의 집으로 옮겨졌지요. 소년이 다시 한번 황금 사과를 반으로 쪼개자 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멋진 궁전에서 예쁜 공주와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멋진 궁전이 세워지고 예쁜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공주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욕심쟁이는 몰래 궁전으로 들어와서는 소년이 잠든 사이에 황금 사과를 훔쳤습니다. 순간 공주와 궁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소년은 홀로 남게 되었지요. 소년은 길을 가다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얘야, 어디를 가고 있니? 그냥 걷고 있습니다. 쓸쓸한 얼굴로 말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포동포동 살찐 고양이들이 많을 것이야. 그 중에 비쩍 마른 고양이가 딱 한 마리 있는데 그 놈을 데리고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게야. 소년은 할머니 말대로 길을 가다 고양이떼를 만났고 그 중에서 비쩍 마른 고양이를 찾아 데리고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궁전이 나왔지요. 그곳은 바로 황금 사과를 훔친 욕심쟁이의 집이었습니다. 욕심쟁이는 소년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소년과 고양이를 탑에 가두었지요.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콩을 한 알씩 주었습니다. 소년은 콩을 반으로 쪼개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고양이에게 주었지요. 고양이는 콩 반쪽으로 배가 부르지 않자 날마다 탑에 있는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쥐의 왕이 보낸 쪽지를 물고 왔습니다. 쪽지에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써 있었지요. 소녀는 황금 사과를 찾아준다면 더 이상 쥐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겠다고 답장을 썼습니다. 곧 쥐들은 낮잠을 자고 있던 욕심쟁이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욕심쟁이 목에서 황금 사과를 빼냈습니다. 쥐의 왕이 황금 사과를 갖다 주자 소녀는 사과를 반으로 쪼개었지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4명의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멋진 궁전을 다시 짓고 공주를 데려다 주세요. 그 뒤 소녀는 멋진 궁전에서 공주와 고양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황금 사과를 훔친 욕심쟁이는 소년이 갇혔던 탑에 갇혀서 공 하나씩 받아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빈둥거리기 좋아하는 여인들. 옛날에 아주 추운 마을에 7명의 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게으름뱅이였지요. 매일 먹고 마시고 뒹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빈둥거리다가 잠자는 것이 일이었지요. 이 여인들이 사는 곳 근처에는 3명의 남자가 살았는데 이들은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사냥을 하거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만들었지요. 7명의 게으름뱅이는 때때로 남자들을 찾아가 일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렇게 옆에서 놀려대곤 하였지요. 그것도 모자라 돌을 던져 일을 못하게 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인들은 심심하면 남자들을 찾아와 놀려대곤 하였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놀림을 받던 세 사람이 마침내 화를 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사람들은 여자들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지요. 게으름뱅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놀려도 묵묵히 일만 하던 남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놓았지요. 남자들은 이번 기회에 여인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치겠다는 듯이 쉬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여인들은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남자들도 다른 배를 타고 뒤를 쫓았지요. 그 배는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가는 배였습니다. 7명이 젓는 것과 3명이 젓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의 사이는 점점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들이 무서워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여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노를 저었지요. 마침내 그 배는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신이 보았지요. 신도 7 여자들의 게으름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춰라. 그 말에 따라 배가 하늘에서 멈췄지요. 남자들도 열심히 노를 저어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별이 되었습니다. 7명의 여인들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되었고 남자들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오리온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늘을 보면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오리온은 서로 쫓고 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엔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캐나다 어느 호수 근처에 원주민 젊은이가 혼자 쓸쓸하게 살고 있었지요. 호수에서 낚시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찾아왔지요. 어느 날 저녁, 막 저녁을 먹고 치우려고 할 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원주민 젊은이는 노랫소리를 찾아 호수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호수 기슭에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젊은이는 깜짝 놀랐지요. 호수 안쪽에 무성하게 우거진 갈대숲에서 7명의 여인들이 반짝거리는 별빛과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지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여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주민 젊은이는 정신없이 처녀들이 추고 있는 춤을 보다가 그만 실수로 돌을 건드려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낯선 소리가 들리자 춤을 추던 7명의 여인들은 옆에 놓여있던 큰 가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젊은이는 자기 실수를 한탄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밤에도 원주민 젊은이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다시 그 자리에 가보았지요. 하지만 풀밭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7명의 여인을 태운 가마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인들은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춤과 노래에 넋이 나간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여인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가마에 올라타고 황급하게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지요. 그날 밤 젊은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도 원주민 젊은이는 호수 근처 풀밭으로 가보았지요. 그러고는 갑자기 춤을 추고 있는 여인들 사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7명의 여인들은 깜짝 놀라 우왕좌왕하다가 가마에 올라탔지요. 원주민 젊은이는 재빨리 가마에 올라타지 못한 한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6명의 여인은 하늘로 올라갔지요. 붙잡힌 여인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린 7명의 자매로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맑고 호수가 잔잔할 때 여기로 내려와 별빛 아래에서 춤을 추었어요. 저와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여인은 물끄러미 원주민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늘로 간다면 당신과 함께 살겠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살던 젊은이는 착하고 예쁜 아내를 맞이하여 하늘로 올라가 살았다고 합니다. 7명의 여인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7별 가운데 하나가 흐릿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원주민 젊은이와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그늘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 영감과 머슴. 옛날에 한 부자 영감이 살았는데 이 사람 집에 머슴이 많이 있었지요. 아이 보는 머슴 따로, 심부름 시키는 머슴 따로, 경마 잡는 머슴 따로, 이렇게 머슴을 여럿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감 성미가 아주 까다로워 머슴이 하는 일마다 참견을 하고 트집을 잡았지요. 부자 영감은 머슴이 하는 일이 도통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 돌보는 머슴은 성미가 급하다고 트집, 경마 잡는 머슴은 빨리 가지 않는다고 트집,
심부름을 하는 머슴은 약지 못해서 늘 손해본다고 트집이었지요. 이렇게 살다가 한 번은 아이 보는 머슴이 아이들을 마구 야단치는 걸 보고는 이놈아, 아이들이란 그저 느긋하게 다루어야지. 그렇게 을러대면 쓰나. 어디 가서 성미 느긋한 머슴을 데려와야지.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하고는 제 마음에 드는 머슴을 찾는다고 나섰습니다.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장터에 가게 되었지요. 마침 단온 날이라 사람들이 장터에서 씨름판을 벌여 놓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경꾼 틈에 끼어서 씨름 구경을 하였지요. 한참 씨름 구경을 하고 있는데 웬 사내 아이가 숨이 턱에 닿아서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구경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고 막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서서 씨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구 재촉을 하니 가만히 있어. 이 판 씨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면서 꿈쩍도 안 하였지요. 여보게 집에 불이 났다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주변 사람들이 성화를 대어도 느림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자 영감이 그 꼴을 보니 참 세상에 보기 드문 느림보였지요. 저런 사람을 아이 보는 머슴으로 삼으면 되겠다 싶어 그 느림보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잘 구슬렸습니다. 자네 보아하니 성미가 아주 느리더군. 우리 집 손자 녀석들이 버릇 없기로 말하면 길들이지 않은 매 같은데 다른 머슴에게 아이 보라고 시켰더니 죄다 성미가 급하여 한시를 못 참는다네. 내 사경을 후하게 져줄 터이니 우리 집에 가서 손자 녀석들을 좀 돌봐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느림보가 말하였지요. 그런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나는 옆에서 누가 벼락을 맞아도 하품만 나오니까요. 평생 놀라거나 서둘러 본 적이 없지요. 부자 영감이 얼씨구나 하면서 이 느림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름도 아주 느린둥이라고 지어주고 아이 돌보는 머슴으로 삼았지요. 그래 놓으니 이 느린둥이가 장난 많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참 성 한 번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장독을 깨어도 하품만 늘어지게 하고 아이들이 달려들어 제 수염을 잡아뜯어도 히히 웃기만 하였지요. 그제서야 부자 영감이 마음에 차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말을 타고 먼 곳에 가는데 경마 잡는 머슴이 좀 느긋하게 말을 몰았지요.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서는 말을 세우고 쉬기도 하고 냇물이 깊은 곳을 만나면 말을 돌려 빙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랬더니 부자 영감이 경마 잡은 머슴을 야단쳤습니다. 이놈아, 말을 몰 때에는 그저 앞만 보고 불이 나게 가야지. 그렇게 꾸물거려서야 원. 내 어디 가서 성미 급한 놈을 데려와야지.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이러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감이 제 마음에 드는 머슴을 찾는다고 또 나섰습니다. 한나절을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 장터 주막에 들게 되었지요. 주막에 들어가서 점심을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웬 사람이 먼지를 풀풀 일으키며 달려오더니 주인장, 여기 국밥 한 그릇 얼른 말아줘. 하고는 마루에 걸터 앉을 새도 없이 국밥 한 그릇 달랬더니 여태 뭐라고 있어? 하고 성화가 벼락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막 주인이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 국밥 먹기는 다 틀렸군. 하고는 바람을 쌩쌩 일으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부자 영감이 그 꼴을 보니 세상 보기 드문 벼락성미였지요. 저런 사람을 경마 잡히면 안성맞춤이겠다 싶어 얼른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성미 급한 사람은 벌써 한다름의 동구밭까지 가서 가물가물하였지요. 마구 소리를 쳐서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잘 구슬렸지요. 보아하니 자네 성미가 아주 급하더군. 우리 집 머슴이 느려 터져서 경마를 잡히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간다네. 내 사경을 후히 쳐줄 터이니 우리 집 말을 좀 끌어주지 않겠나? 아, 그런 일이야 나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나는 꿈을 대는 건 질색이지요. 어서 갑시다. 그놈의 말 버릇부터 싹 고쳐 넣을 터이니. 부자 영감이 좋아라 하고 이 성미 급한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벼락팽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경마 잡는 일을 맡겼지요. 이 벼락팽이는 말이 한눈팔 겨를도 없이 마구 다그쳐서 심리 길도 눈 깜짝할 새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부자 영감이 이제야 임자를 만났다고 좋아하였지요. 그렇게 사는데 한 번은 심부름하는 머슴이 물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왔습니다. 그러니 부자 영감이 또 노발대발하였지요. 이놈아, 너 같은 놈에게 심부름을 2번 시켰다가는 우리 집 살림을 다 말아먹겠다. 어디 가서 약은 머슴을 구해와야지. 하고는 그 길로 또 약은 머슴을 찾는다고 나섰지요. 나서서 장터에 가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어느 가게 앞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웬 사람이 커다란 병을 하나 들고 와서는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이 병에 참기름을 하나 가득 넣어주시오. 주인이 참기름을 가득 넣어주니 아참, 내 정신 좀 봐. 간장을 산다는 게 참기름을 샀네. 이 병을 도로 비우고 간장을 넣어주시오. 참기름이라는 게 끈적끈적하여 잘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쏟아내어도 병 안에는 참기름이 잔뜩 묻어있지요. 주인이 할 수 없이 참기름이 잔뜩 묻은 병에 간장을 넣어주니 아참, 내 정신 좀 봐. 어저께 간장을 한 단치나 사놓고 깜빡했네. 어서 그 병이나 비워주시오. 하였지요. 병을 비워도 끈적끈적한 참기름에다 간장까지 잔뜩 묻어있을 게 아니에요. 이 야근 사람은 그걸 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부자 영감이 그 모습을 보니 참 세상에 보기 드문 꾀보였지요.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심부름을 시키면 살림이 늘겠다 싶어서 그 사람 뒤를 쫓아가서 슬슬 구슬렸습니다. 자네, 참기름과 간장을 공짜로 없는 솜씨가 어지간하이. 우리 집 머슴이 어수룩해서 물건을 사러 보내면 늘 속고 사오니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심부름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꾀를 쓰는 일이야 세상에서 나를 당할 사람은 없지요. 영감님 심부름을 다 해드릴 테니 사경이나 후히 져주십시오. 영감이 이비해 벌어져서 이 야근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야근 꾀를 살살 잘 쓴다고 이름도 야근살이라고 부르고 심부름시키는 머슴으로 두었지요. 야근살이는 돈 한 냥으로 2냥짜리 물건을 사오는 것은 예사이고 무슨 꾀를 쓰는지 값비싼 물건을 덤으로 얻어오기도 하니 부자 영감이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루는 먼 곳에 말을 타고 갈 일이 생겼습니다. 벼락팽이에게 경마를 잡혔더니
참 벼락같이 팽팽 말을 모는데 말 고삐를 잡고 죽자 사자 내달렸습니다.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후다닥 내달리니 말을 탄 영감이 흐뭇해하였지요. 내가 경마잡이 하나는 참 잘 골랐지. 그런데 가다가 큰 물을 만났습니다. 물이 제법 깊어서 말을 타고 그냥 건너가다가는 친히 물에 젖겠다 싶었지요. 벼락팽이는 얼른 주인 영감을 제 어깨에다 태우더니 이렇게 하고 물을 건너면 신이 젖을 일은 없겠지요. 하고는 텀벙텀벙 물을 건넜습니다. 한 손으로는 목말을 탄 영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말 고삐를 잡고 벼락같이 냇물을 건너갔습니다. 영감이 목말을 타고 물을 건너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지요. 여보게 집에 돌아가면 내 사경을 2배로 올려줌세 하였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벼락팽이는 대뜸 허리를 잔뜩 굽혀 꾸벅 절을 하였지요. 그 바람에 어깨 위에 올라앉은 영감이 거꾸로 떨어져 냇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깨에 사람이 올라앉아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냅다 절을 하였지요. 부자 영감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막내 손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자들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장난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느린 둥이가 천하태평으로 누워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물에 빠져 화가 난 영감이 느린 둥이를 흔들어 깨워놓고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 막내 손자 녀석은 어딜 간 것이야? 그랬더니 느린 둥이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부시럭부시럭 일어나 말하였지요. 아, 막내 도련님 말씀이십니까? 아까 우물 옆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지는 걸 봤는데쇼. 아마 밥 한 끼 먹을 때는 지났을걸요. 부자 영감은 그만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벼락팽이에게 냉큼 우물에 가서 아이를 건져오너라 하고 호령을 하였지요. 벼락팽이는 그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물에 풍덩 뛰어들더니 단숨에 무엇을 건져왔습니다. 어찌나 벼락같이 허둥거렸는지 아이는 건져오지 않고 바가지를 하나 건져왔지요. 이놈아, 누가 바가지를 건져오랬느냐? 영감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를 치니 벼락팽이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물 속에 들어가서 진짜 아이를 건져왔습니다. 새파랗게 질려 숨이 넘어가는 아이를 어찌어찌하여 가까스로 살려놓았지요. 그래 놓고는 한숨 돌리는데 이번에는 약은 사리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길쭉한 괴짝 2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쿵 하고 마당에다 내려놓았습니다. 영감이 가만히 살펴보니 글쎄 그것이 관이었지요. 죽은 사람을 넣어서 장사 지내는 관이었습니다. 그 관이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이렇게 2개가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영감이 어리다 빠져서 멀뚱멀뚱 관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약은 사리는 콧대를 잔뜩 쳐들고 한다는 말이 막내 도련님 장사를 지내려고 작은 관을 차만골로 하나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사리가 제값 주고 관을 하나만 가져오겠습니까? 영감님이 놀라 자빠져 그 길로 영영 못 일어나면 영감님 장사까지 지내려고 큰 것도 하나 슬쩍 해왔지요. 영감이 그 말을 듣고 정말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돌미륵 덕분에 만난 은인. 옛날 사람들은 가을에 별을 거두어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이 되면 묵은 양식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초여름 햇보리를 거둘 때까지는 거의 굶다시피 하여 살았지요. 험한 고개를 넘듯이 힘든 고비라 하여 보릿고개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집이 있었지요. 웬만큼 사는 집도 봄철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가난한 집이니 어땠겠어요? 게다가 식구는 많아서 아이들이 7남매나 되었습니다. 어쩌다 죽 한 솥이라도 쏘아 놓으면 어른 입에 들어갈 것도 없었지요. 온 식구가 아예 밥 구경을 못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보다 못해 아내가 말하였지요. 여보, 그러지 말고 친정에 가서 보리든 쌀이든 몇 대박 얻어오세요. 그래서 남편이 곧장 처가에 갔습니다.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 염치 없지만 양식 몇 대박만 구워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장인 장모가 쌀 한 가마니하고 당장 먹을 떡 한 보따리를 싸 주었습니다. 그걸 짊어지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무거운 줄 모르고 가뿐하게 걸어오는데 오다가 길에서 웬 거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부부가 흙을 파먹고 있었지요. 여보시오, 못하는 짓이오. 그런데 거지 부부는 대답도 하지 않고 흙만 파먹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 굶어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었지요. 그러지 말고 이걸 좀 드시오. 가지고 가던 떡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거지 부부는 떡 한 보따리를 다 먹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지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한 짓이 부끄럽고 서러워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여 그만 지고 가던 쌀을 가만히째 모두 줘버렸지요. 그리고 나서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양식을 좀 얻어오랬더니 왜 빈손으로 오셔요? 남편이 사정 이야기를 모두 하였지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우리는 물이라도 끓여 먹지요. 멀건 물을 끓여 먹으면서 겨우겨우 보릿고개를 놨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부부가 그 뒤로 부자가 되었지요. 무슨 운이 트였던지 그 쌀 한 가마니를 미천 삼아 장사를 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커다랗게 지어놓고 잘 살았지요. 그런데 자기들을 살려준 은인을 만나 은혜를 갚으려 해도 도무지 어디에 사는 누군지 알아야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미륵 하나 만들어 집 안에 모셔놓고 밤낮으로 빌었습니다. 돌미륵님, 미륵님, 부디 그 은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빌었더니 하루는 자고 나니 돌미륵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주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지요. 그것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허공에 대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미륵이 어디로 갔는고 하니 그 은인 집으로 갔지요. 그 집은 그 뒤로도 그럭저럭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웬 돌미륵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미륵님이냐? 온 식구가 놀라서 미륵님께 절을 하고 잘 모셔두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 돌미륵이 마당에 나가 있었지요. 깜짝 놀라 도로 방에 모셔다 놓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살인문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또 도로 방에 모셔 놓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아예 멀리 동구 밖에까지 나가 있었지요. 이상하게 여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 대신 아침마다 어디에 가 있는지 따라가 보았지요. 돌미륵은 하루하루 조금씩 멀리 가더니 며칠 뒤 마침내 어떤 굉장한 부잣집 마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자기가 살려준 그 부부 집이었지요. 그래서 돌미륵 덕분에 두 집 식구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두 집이 살림을 합치고 함께 살았지요. 아주 한 식구처럼 사이좋게 서로서로 도와가며 잘 살았습니다. 돌미륵은 그 집에 다시 잘 모셔두었는데 그 뒤로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일도 없이 잘 있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